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일본 최고 권위자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온 순간 세계는 얼어붙었습니다. 후지모토 켄지로, 일본 외무성 40년 자문, 보수파의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방금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극비 문서 83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죠. 시한부 6달을 앞두고 말입니다.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12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조용히 모든 증거를 수집해왔다는 겁니다. 12,450건의 문서, 4,890장의 고지도, 2,180명의 증언. 미국도 못한 작업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온 겁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시한부 일본 교수가 밝힌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새벽 5시 CNN 화면 속 일본 교수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18년 CIA 경력에도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후지모토 켄지로. 일본 보수파의 대부가 방금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크로우포드입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법 영토분쟁 특별조사관이죠. CIA 동아시아 수석 분석관으로 18년을 보냈습니다. 도쿄 4년, 베이징 5년, 서울 3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 27번 참여했죠. 동아시아 문제에서 제 이름 석자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그저 얼어붙은 관객에 불과했습니다. 화면 속 후지모토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의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극비 문서 83건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죠. 도쿄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일본 기자들의 비명에 가까운 질문들이 쏟아졌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죠. 후지모토 켄지로라고요? 도쿄대 석좌 교수, 일본 외무성 40년 자문, 국제법 최고 권위자 아닙니까? 제가 CIA 시절 그의 논문을 최소 50번은 읽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영토 주장을 법적으로 정당화해온 그 사람 말입니다. 보수파의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일본 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도쿄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대사 마크 존슨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방금 국제학술대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극비 문서 83건 모두 일본 외무성 내부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시한부였습니다. 6달.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던진 진실 폭탄이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고백이라고요? 이건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폭로였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마지막 양심 고백 말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CNN은 계속해서 도쿄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브리핑룸에 야마다 외무상이 나타났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했죠.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18년간 수천 번의 브리핑을 지켜본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야마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고 시선은 계속 허공을 헤맸습니다. 일본 기자가 질문을 던졌죠. 교수가 언급한 극비 문서가 실제로 존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야마다는 3초 정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죠.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칼에 부정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문서는 존재한다는 것을요. 오전 8시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제임스 핸더슨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도쿄로 출발한다고 했죠. 오후 3시 비행기표가 이미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를 직접 만나서 문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
만약 그 문서들이 진짜라면 세계 질서가 흔들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 새벽 하늘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죠.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죠. 강한 나라가 국제 질서를 만들고 약한 나라는 그 규칙을 따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합리적인 파트너였죠. 그래서 저는 일본의 주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꾸리면서 저는 계속 후지모토 교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화면 속 그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무엇이 그를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 겁니까?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CNN 뉴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는 시민들이 모여 수군거렸고 일본 국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은 어땠을까요? 화면이 서울 광화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물결치듯 흔들렸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후지모토 교수, 당신은 대체 무엇을 찾아낸 겁니까? 그리고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까?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이상하게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죠. 입국장을 지나는 일본인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전광판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얼굴이 계속 반복되었죠.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독도가 정말 한국 땅이었단 말이냐고요. 공항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쿄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죠. 신주쿠 전광판에는 긴급 뉴스 속보만 계속 떴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죠. 일본 전문가들이 나와서 후지모토 교수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메시지였죠. 장소는 도쿄대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오후 3시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후지모토 교수는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야위고 창백했죠. 눈가는 깊게 파였고 손은 뼈만 앙상했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CIA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했죠. 이제는 국무부 소속이라는 것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간 일본 정보기관과 함께 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후지모토 교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천천히 지퍼를 열었죠. 그 안에서 노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이것이 첫 번째 문서라고 했습니다. 1953년 일본 외무성 내부 보고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죠. 첫 장을 펼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직인이 선명했습니다. 제목이 보였죠. 독도 영유권 주장의 법적 근거 검토. 저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문서는 냉정했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적혀 있었죠.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일본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외교적 압박으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했죠. 국제재판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후지모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4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았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었다고 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는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일 거라고 했죠. 1977년 일본 내각 회의록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회의록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독도 문제로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일본의 승소 가능성이 38%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38%라고요? 절반도 안 되는 확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왔죠. 회부는 절대 회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 지속적인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을 압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제 믿음이 무너지고 있었죠. 일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약하다는 것을요. 국제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120년 동안 거짓을 반복해온 겁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거짓을 안고 죽을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자들이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두꺼웠죠. 대마도 관련 자료라고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지도가 나왔습니다. 500년 전 대마도 지도였죠. 조선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빼곡했습니다. 450년간 대마도는 조선에 조공을 바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병합했다는 기록도 있었죠. 조선인 강제 개명, 조선어 금지 명령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인구조사 자료였습니다. 대마도 주민의 67%가 한반도 혈통이라는 연구 결과였죠. DNA 분석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토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찢어버린 범죄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도쿄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거리였죠. 하지만 그 평화 아래에 120년간 숨겨진 거짓이 깔려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한국에 가보라고 했죠.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32년 동안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냐고요. 후지모토 교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고 했죠. 진실을 말하는 게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쿄의 침묵과는 완전히 반대였죠. 한국은 들끓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었죠. 에스코트하겠다고 했습니다. 공항 밖에서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들고 흥분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수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인정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죠. 검은 세단 2대가 저를 태웠습니다. 차는 서울이 아닌 남쪽으로 향했죠. 요원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실. 32년 보고서.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1993년 시작. 한국 정부가 극비리에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일본의 영토 조작 자료 수집이 목적이었죠.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나왔습니다. 총 12,450건. 일본 문서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고지도 4,890장. 증언 2,180명.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이런 작업은 못합니다. 3시간을 달려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철조망과 경비초소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죠. 거대한 연구시설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고 벽면 전체가 스크린으로 가득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김태준 교수였죠. 서울대 국제법 전공이고 프로젝트 총책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중앙홀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동아시아 지도에 6개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죠.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 오가사와라, 쿠릴, 홋카이도.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6지역 모두 일본의 강제 병합이나 조작이 있었다고 했죠. 32년간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6세기부터 21세기까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일본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역사를 조작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32년 동안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김 교수가 3가지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본만 수집한다. 둘째, 반드시 교차 검증한다. 한 가지 사실을 최소 3개 출처로 확인한다. 셋째, 일본이 부정할 수 없는 자료만 선정한다. 일본 정부나 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 위주로 모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원칙이었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력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문이 하나씩 열렸죠. 독도실, 대마도실, 오키나와실, 아이누실. 각 방의 벽면은 문서로 가득했습니다. 독도실이 가장 컸습니다. 유리 케이스 안에 고지도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조선, 일본, 프랑스 지도들이 모두 독도를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원본이었죠. 옆에는 일본 외무성 1904년 문서가 있었습니다. 독도가 조선의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서들을 바라봤습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보여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죠. 32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분노가 아니었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자고 했죠.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독도부터 보자고 했습니다. 그곳이 가장 오래된 상처라고 했습니다. 저는 숙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죠. 저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32년 동안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뭘 했습니까? 저는 뭘 했습니까?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을 끝까지 보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 파도가 계속 부딪혔습니다. 아침 8시 김 교수가 저를 독도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되었죠.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문서 파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902년 대한제국 칙령 41호 원본이었습니다.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문서였죠. 다음 문서는 일본 외무성 1904년 보고서였습니다. 독도가 조선의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05년 문서에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문서를 넘겼습니다. 1977년 일본 내각 회의록이 나왔죠. 국제재판소 승소 가능성 38%. 회부 절대 회피. 외교적 압박으로 한국 실효 지배 약화. 2018년 외무성 이메일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측 근거 완벽하지 않음, 절대 공개 금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적인 은폐였죠. 120년 동안 의도적으로 반복된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일본 교과서 편찬 지침서였죠. 독도 표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작 지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가르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부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8년간 저는 일본을 신뢰했습니다. CIA 시절 일본은 미국의 가장 안정적인 동맹이었죠.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문서들은 뭡니까? 일본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겼습니다. 오후 2시 미국 국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보 제임스 핸더슨이었죠.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문서가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짜라고 했죠. 일본은 1953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미일 동맹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뭡니까? 진실을 덮으라는 뜻입니까? 저녁 6시 김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죠.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숙소 앞에 낯선 차량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었죠.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차 안에 누가 있을까요? 일본 공안일까요? 아니면 외교관일까요? 동맹국이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사람을 말입니다. 밤 10시 저는 혼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죠. 파도가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모래 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옳다고 생각했죠. 일본은 강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진실은 뭡니까? 일본은 120년 동안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작성한 문서로 말입니다. 동맹이 중요합니까? 물론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시아 안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동맹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습니까? 파도가 제 발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죠. 시한부를 선고받은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권력도 아니고 동맹도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숙소로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미국의 관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진실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중요합니다. 검은 세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똑바로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진실이 어디로 향하든 따라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는 저를 오키나와 자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벽면 가득 고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죠. 김 교수가 첫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1854년 미국과 류큐 왕국의 조약 원본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류큐 왕국이라고요? 왕국과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국가로 인정했다는 뜻이죠. 다음은 1855년 프랑스 조약, 1859년 네덜란드 조약이 나왔습니다. 모두 류큐를 독립왕국으로 대우한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879년 일본군 600명이 류큐를 점령했습니다. 왕을 폐위시켰죠. 강제 병합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건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침략 아닙니까? 미국과 프랑스, 네덜란드가 인정한 독립국을 일본이 무력으로 삼켰다는 뜻입니다. 김 교수가 다음 자료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대마도실이었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성은 박씨였습니다. 1910년에 다나카로 바뀌었어요. 강제로요. 다른 노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은 김씨였습니다. 사토가 되었죠. 조선말 쓰면 매 맞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죠. 대마도 주민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강제 개명, 언어 금지, 정체성 말살. 역사는 종이가 아니라 사람에게 기록되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가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대마도 주민 67%가 한반도 혈통이라는 DNA 분석 결과였죠. 450년간 조선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역사 기록도 있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 병합했다는 문서들이 빼곡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누 자료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얼굴에 문신을 한 아이누 여성들이었습니다. 전통 문양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성들이었는데 문신이 사라져 있었죠.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칼로 긁어낸 흔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 교수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1870년 일본 정부가 아이누 문신을 금지했다고 했죠. 아이누어도 금지되었습니다. 1870년 인구 1만 5천 명이었던 아이누족이 2025년 현재 200명만 남았습니다. 영상이 하나 더 재생되었습니다. 아이누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언어를 쓰면 학교에서 맞았어요. 아이누라는 사실이 들키면 친구들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숨겨야 했습니다. 평생을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권과 존재의 말살이었죠. 일본은 단순히 땅을 빼앗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워버렸습니다. 김 교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후지모토 교수가 죽기 전 보낸 마지막 메모라고 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크로우포드 박사님, 진실을 부탁합니다. 제 손자들이 떳떳한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후지모토 교수는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밤 11시, 연구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작업하고 있었죠. 500년 전 지도를 복원하고 있었고 문서 3,000장을 디지털화하고 있었습니다. 조선과 류큐와 아이누의 연대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죠. 작은 기적들이 모여 거대한 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죠. 유엔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일본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켰을 때 저는 경악했죠. 일본 언론들이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는 치매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공작이라고 주장했죠. 문서들은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반박 자료가 없으니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 음모론을 퍼뜨리는 거죠. 전형적인 정보전이었습니다. 오전 10시 국정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제 휴대폰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했죠. NSA와 합동 분석한 결과 출처가 일본 정보기관으로 90%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맹국이 저를 해킹한다고요? 진실을 찾는 사람을 훔쳐본다는 겁니까? 오후 2시 호텔 복도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도 함께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의하시라고 했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김 교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거제도 연구시설에 침입 시도가 있었다고 했죠.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 잠입하려다 국정원 요원에게 제압되었습니다. 신분이 확인되었죠. 일본 공안조사청 소속 특수조사관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작을 은폐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미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였죠. 목소리가 불편했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죠. 동맹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진실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치는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는 국무부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압박하고 있다고 했죠.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게 뭡니까? 진실을 묻으라는 뜻입니까? 저녁 6시, 저는 혼자 한강 둔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죠. 사람들이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일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공작, 해킹, 미행, 시설 침입, 외교 압박. 동맹국인 미국까지 흔들리고 있었죠. 저를 막으려는 힘이 사방에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마지막 편지가 떠올랐죠. 진실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손자들이 떳떳한 세상에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누 할머니의 눈물도 생각났습니다. 대마도 노인들의 떨리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정치가 진실을 덮으려 한다면 저는 정치에 맞서겠습니다. 동맹이 거짓을 보호하려 한다면 저는 동맹보다 진실을 택하겠습니다. 밤 10시 저는 김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엔 준비를 시작하자고 했죠. 모든 문서를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세계에 알릴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각오가 되었느냐고 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물러설 길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관료이지만 지금은 진실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로비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일본 번호판이었죠. 창문은 검게 틴팅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똑바로 바라보며 지나갔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어둠보다 강하니까요. 뉴욕 유엔 본부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193개국의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 이 건물 안에서 세계가 바뀝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편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죠. 193개국 대표단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카메라 300여 대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오늘이 역사의 날이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그가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영토 획득 과정에 대한 국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특별조사관 마이클 크로우포드가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죠. 193개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120년간 봉인된 문서를 공개합니다.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첫 번째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1904년 일본 외무성 문서였습니다. 독도가 조선의 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한 내용이었죠.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1977년 내각 회의록이었습니다. 국제재판소 승소 가능성 38%. 회부 절대 회피. 화면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2018년 외무성 이메일이었습니다. 우리 근거 완벽하지 않음, 절대 공개 금지. 회장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본 대표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를 공개했죠. 대마도 자료였습니다. 450년 조선과의 조공관계를 보여주는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1910년 강제 개명 명령서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조선인들의 이름이 일본식으로 바뀐 기록이었죠.
세 번째는 오키나와였습니다. 1854년 미국과 류큐 왕국의 조약 원본을 보여줬습니다. 1855년 프랑스 조약, 1859년 네덜란드 조약이 연달아 나타났죠. 류큐는 독립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879년 일본군 600명이 무력으로 점령했습니다.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여러 나라 대표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저는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아이누 자료였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문신을 한 아이누 여성들이었죠. 다음 사진은 같은 여성들이었는데 문신이 칼로 긁혀 있었습니다. 회장 전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1870년 1만 5천 명이던 아이누족이 2025년 200명만 남았다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토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과 존재의 말살입니다. 일본 외무장관 야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날조라고 했습니다.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문서 출처는 일본 정부 아카이브입니다. 일본이 직접 작성한 것들입니다. 야마다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미국이 일본 편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조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보다 중요합니다. 회장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국이 진실을 택했습니다. 사무총장이 표결을 선언했습니다. 스크린에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초록 불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50, 80, 120, 150. 마지막 151번째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회장 전체가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죠.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151, 반대 8, 기권 34. 압도적 표결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8명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회장을 빠져나갔죠.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한국 대표단이 저를 맞았습니다. 김 교수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2년의 무게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편지를 꺼냈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해냈습니다. 진실은 이겼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뉴욕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오늘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거짓이 무너지고 진실이 일어섰습니다. 120년 만에 정의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을 밝혔으니 이제 회복할 차례입니다. UN 표결 닷새 후 도쿄의 거리가 달라졌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 수천 명이 모여 있었죠. 플래카드를 든 일본 시민들이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라. 후지모토는 애국자였다. 역사를 다시 써라. 70년 만의 시위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일본 정부의 과오를 정면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죠. 아사히 신문은 일면에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120년의 거짓,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라고 했습니다. 저는 도쿄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후지모토 교수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죠.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후지모토 교수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죠. 저는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진했습니다. 교수님, 당신은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거짓을 거부한 것입니다. 뒤에서 누군가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었죠. 류큐 후손들도 왔습니다. 아이누 대표도 검은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대마도에서 온 노인들도 보였습니다. 모두 후지모토 교수에게 감사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거제도로 돌아갔습니다.
비밀 연구시설이 공개 기록관으로 바뀌고 있었죠. 입구에 새로운 간판이 달렸습니다. 후지모토 켄지로 진실기록관. 김 교수가 저를 맞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32년이 걸렸지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죠. 83건의 문서가 유리 케이스 안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다. 한국 정부는 후지모토 교수에게 명예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결국 움직였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독도, 대마도, 오키나와, 아이누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120년 만의 고백이었습니다. 미국 백악관도 성명을 냈습니다. 진실을 기반으로 아시아 정책을 재정립한다고 했죠. 동맹은 중요하지만 정의는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정가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맨해튼으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바람이 차가웠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후지모토 교수의 마지막 메모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진실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 손자들을 위해.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진실은 이겼습니다. 당신의 손자들은 이제 떳떳합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18년간 힘이 곧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옳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진실을 가진 자가 강자라는 것을요. 다음 날, 거제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운 방을 열었다고 했죠. 미래 기록관이라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준비되었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쓸 차례죠. 진실은 늦게 옵니다. 하지만 오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동맹보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120년간 감춰온 과거를 마주했습니다. 한국은 32년간 준비해온 증거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선택했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요. 후지모토 교수의 손자들은 이제 떳떳합니다. 류큐도, 아이누도, 대마도 주민들도 다시 기록됩니다. 잊혔던 이름들이 역사에 돌아옵니다.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자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가진 자가 강자였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